자, 이번 시간 농지법 관련한 쟁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농지법은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공법 내기랑 거의 중복해서 다뤄지게 되는데 일부 민법에서 다뤄진 영역도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농취증이라고 하는 개념. 자, 농취증은 농지 매수인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구 읍면장에서 증명해주는 문서를 가리켜서 농취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을 이장님한테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시구 읍면장 가게 되면 농취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나는 농지를 매수한 다음에 농취증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이죠. 소위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 자, 매매 계약,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다?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또 하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다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소유,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의 X 농지에 대해서 을과 농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이 이 농지를 딴 데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농취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지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 다음에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지 매매 계약 자체를 체결할 때 농취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지금 이제 농취증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했을 때 우리 좀 이따 공법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주어 신경 이것만 계속 기억해야 되죠.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하는 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취득,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취득, 그 다음에 경매라고 하는 거. 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경매 이슈를 가지고 계속 장점을 삼아내게 되는데요. 자, 경매 입찰, 농지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 농취증을 미리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1등 해가지고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그 시점까지는 어떻다? 바로 이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일단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뼈대 잡으셔야 돼. 점점점 농취증 발급을 요한다.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 시험용어로는 주어 신경. 이게 이제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무조건 농취증 발급받는 게 원칙. 근데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겁나 많이 규정을 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된다. 요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농취증에 관한 주제 요렇게 하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농지 임대차 얘기인데 이게 법령이 일부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다기보다는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추가된 것 자체가 큰 이슈는 아닐 겁니다. 해서 자 우리 농지 임대차 기간 따로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주임법, 상임법이랑 거의 똑같은 구조죠. 우리 상임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얼마? 1년으로 보게 된다. 한편 상임법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상임법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고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고액 임차인
임대차인에 대해서는 바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고액임대차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의 경우 몇 년? 5년.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 임대차는 3년이 기본이 될 테고 만약에 다년생 식물을 재배를 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그때 임대차 기본 기간 몇 년? 5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년생 5년이다까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기본 3년으로 해석을 해 주실 것.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 출제 이슈가 됐던 거 바로 3년 미만으로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자 좀 이따 농지법 가지고 다시 비교해 드릴 텐데 임대인이 질병 아프다라고 하는 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 법인이 겁나 아프다라고 해서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죠. 그래서 어디 가는 경우 취하,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용 중인 경우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마지막 주제 제일 어려운 게 국공유 농지라고 하는 거에서 전반적인 맥락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요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이렇게 농취증 얘기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들 이런 정도로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뭐 서면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야. 다 사이드로 가는 지문이고 결국은 기간이라고 3년이라는 기간하고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기조,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 자료 공인중개사법 말고 공법 파트에서 농지법 파트를 한두 개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법 몇 페이지 가서 이걸 봐야 되냐면은 뒤쪽에 가야 되죠. 자 공법에서 농지법 얘기가 자 이제 농지법 관련한 쟁점 하나 체크하고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농지법이 공법에서 다뤄진 주제이고요.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교재 217페이지, 216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지금 자 관련한 쟁점들 확인해 보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농지의 위탁 경영 가능 사유, 공법에서 이게 이제 7년 동안 3문제가 4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겁나 도배하는 문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질병, 취약 등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이렇게 가게 될 테고 최근 문제에서 노동력 부족을 갖고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30회 때 해서 질병에 따라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농사를 맡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위탁 경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도 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특이한 거죠. 아프거나 했을 때 법인이 겁나 아픈 것을 뭐라고 한다? 청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 등 관련해서 취약에 따라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 역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서 전반적인 맥락 자체가 3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해서 국외 여행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주제 공법에서 나왔던 게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거에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주요 농작업의 중에서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서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3분의 1, 30일, 그 다음에 3개월, 3월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농지법은 전반적인 맥락이 다 3시리즈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법에서 나왔던 것이 그 3분의 1을 얘기하고요. 30일 이상 이걸 가지고 지난번 문제에서는 이자 4주 이상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팠던 바가 있습니다. 4, 7, 28, 28일밖에 안 되는 거죠. 해서 결국은 자 위탁 경영 등 나중에 나머지 이슈도 똑같은데 다 3분의 1
3일, 그다음에 3개월, 30일 이렇게 3시리즈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위탁 경영관에서 공법에서 7년 동안 3번인가 4번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차 방금 보신 주제 있죠. 기본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다만 임차인 3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편 임대차에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 이미 보신 주제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 어려운 게 국공유 농지라고 하는 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국공유 농지. 아까 사연은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 농지 처분 의무 등 관련해서 처분 의무 제외라고 하는 거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래서 질병, 취약으로 인해서 휴경하는 경우, 징집, 소집돼서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요 정도까지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거의 구성이 휴경은 안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불가피한. 그럼 이제 이걸 전체를 묶어서 기억을 해 주실 것이 뭐냐면,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임대차를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농지 처분 의무가 폐지가 되게 된다. 스토리 자체가 다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하는 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다만 특이했던 것이 위탁 경영 관련해서는 3분의 1 이상 또는 30일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시리즈가요, 묶어서 구성이 돼서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파트 얘기 왔는데,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는 이슈 삼아 냈던 것이 지금 이제 임대차 3년 미만,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됐었는데, 똑같은 맥락, 공법 문제다 보니까 같이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 거기 이제 교재 217페이지 하나 빠져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행강제금액이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 요것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앞에서 이행강제금 얘기가, 자, 지금 총 3군데 나오거든요.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지금 여기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얘기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하나만 체크를 하고 끊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겁나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막 뒤죽박죽 나올 때도 거의 유일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이행강제금에 관한 주제가 됐었죠. 다시 갑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 현상 보존 목적에는 5년, 나머지 잘 모르면 대부분이 2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부과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다?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아직 안 나온 거 바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아까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뭐야? 바로 방치, 임대, 목적 변경. 물론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징수라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군구청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 등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부과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끝까지 징수를 하게 된다. 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출제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제일 무난하게 전통적으로 내왔던 파트, 징수라고 해서 새로운 부과는 금지가 되지만 기존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다 그대로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쟁점 설명드렸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농지법 관련 내용은 자 농취증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농지의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같이 묶어서 이제 보실 주제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 민법 파트에서 두 번인가 출제가 됐었고요. 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좀 더 출제 빈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전체 그림부터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분묘기지권에 관련한 쟁점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이 관습상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분묘기지권. 이 얘기는 민법 파트에서 한번 다뤘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냐면 물권의 종류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권리 종류라고 해서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이건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민법상 물권에는 점유권 외에도 본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유치권 등으로 대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물권,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지 성립하게 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본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때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물권을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걸 보자고 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관습상 물권,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얘기하고 분묘기지권. 이 두 가지만 어떻다?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배타적 권리이다라든가 제3자 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관습상 물권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자, 요것도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세팅 잡아야죠. 지상권 관련해서 법정지상권 얘기.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잠시 하나 체크하고 나서 분묘기지권 갈게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자료 7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소위 계약을 통해서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약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등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립하게 되는 권리로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가장 기본 맥락은 등기 없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법정지상권의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요?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래서 두 개의 차이, 공통점은 등기 없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설령 건물 철거 특약 이런 것들을 넣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기 때문에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공통적인 이슈가 뭐라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등기하지 않아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게 기본 하나의 틀이 될 테고요.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철거 특약이 있어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돼서 성립하게 되는 것을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렇게 보셨습니다. 뭔 얘기하려다가 바로 분묘기지권.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에 이 얘기하려다가 자 지금 이제 지상권 얘기까지 갔다 와서 다시 갑시다.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가리켜서 지상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관습상 지상권으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사실 분묘기지권에서는 민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전반적인 출제 포인트는 성립과 소멸이라고 하는 게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성립과 소멸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성립이라고 하는 거, 자 시효 취득이 항상 이슈가 되죠. 이 외에도 두 개 사유가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 산소 설치해서 20년간 계속해서 자 산소를 유지해 왔다면 어떻다?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 이제. 왜? 예외 때문에 출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어떻다?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날 시행되게 되는데,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설령 2021년이 돼서 자 20년의 기간을 채웠다라고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토지에다가 산소 설치하고 등등등은 소위 이제 원칙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판례가 문제가 되죠. 이게 이렇게 판례가 바뀐 취지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 땅에다가 산소를 설치했을 때 최대 몇 년까지? 20년까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다시 60년까지 산소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해버리면 이 남의 땅에다 산소 설치하고 20년 동안 걸리지만 않게 되면은 무한대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어떻다?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 민법 파트에서도 이미 답을 뽑았던 것이 이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시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격려돼야지 어떻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잡게 되죠. 자, 한편 점유권 또는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전제로 해서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 권리의 공시수단은 점유라는 것이 되게 된다. 분묘기지권은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고요. 등기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등에 있어서 권리의 공시수단은 그 분묘 그 자체가 어떻다? 권리의 공시수단이 되게 된다. 그래서 평장 또는 암장돼서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으면 어떻다?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분묘기지권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성립 관련해서 공시. 근데 별 의미 없어요. 자, 성립에서는 제일 포인트 2001년 1월 13일,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소멸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자료 소멸 보니까, 자, 원래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있어야 어떻다? 물권 포기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해서 요렇게 가죠.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공유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이슈를 했었어요.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갑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하고자 한다라고는 포기의 의사표시 왜 뭐도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자신의 권리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어떻다? 갑의 권리는, 지분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거고요. 좀 어려웠던 것 중에서 합유라는 개념도 있었죠. 합유라고 하는 거,
권리가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60% 지분, 을이라는 사람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합유라고 부르게 될 거야. 합유자, 자신의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무슨 등기냐라고 했을 때 공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 바로 포기의 문제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합유는 좀 어려웠었죠?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자, 뭔 얘기야 지금 하려고 하냐면,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모두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이제 같은 논리 구조로 가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기본적으로 봉분을 통해서 성립했던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분묘기지권자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봉분의 제거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봉분을 설치를 하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한 상태에서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을이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서 분묘기지권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이 토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통화하다가 분묘기지권자하고요. 그다음에 갑하고 통화하다가 분묘기지권자가 술 한잔 드시고 막말해버린 거야. 산소 제거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설령 봉분 제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일반적인 법체계, 법논리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 포인트. 그 외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분묘기지권 내용 관련해서 지문이 5개다 보니까 간간히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우리가 분묘의 기지라고 해서 봉분 부분을 뭐라고 한다? 기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봉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 옆 토지,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토지도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범주, 봉분 주변 토지까지 미치게 된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공작물 등을 설치했을 때 분묘기지권자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분묘기지권 자체도 물권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그 산소 가서 제사 못 지내게 철조망으로 가로막았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물권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있었죠. 분묘기지권 관련해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분묘기지권, 분묘의 수호 봉사를 한 동안 존속하게 될 것이고, 시효취득했을 때 지료 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2001년 1월 13일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묘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무한대로 인정되거든요. 근데 좀 이따 바로 이어서 보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영역에서는 뭐가 있었어? 이게 60년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면 60년, 남의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면 무한대.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서 판례가 바뀌어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하나의 쟁점, 분묘 기지권에 관한 주제가 돼. 바로 이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잘 내지 않는 영역.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두세 개 가지고 딱 두 개나 세 개만 가지고 딱 끊어버려야 되지. 나머지를 보실 것 같으면 되게 힘들어요. 양들이 많기 때문에. 해서 가장 기본 규제 양식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 자료 보면 묘지 설치하고요, 자연 장제 설치라고 두 개로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해서 묘지는 봉분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묘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자연 장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묘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봉분이 없는 거. 해서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산골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연 장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묘지는요, 주변에 피해를 줄 수가 솔직히 있는 것이고, 미관상 안 좋을 수 있겠고, 자연 장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묘지 설치는 신고나 허가의 문제가 있는데 허가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서 자연 장지 설치는 모두 어떻다? 신고 대상. 거기 개인 자연 장지, 가족 자연 장지, 종중 자연 장지 뭐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디테일에 갈 게 아니고 장지는 무조건 어떻다?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묘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묘지 30일 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 가족 묘지나 종중 묘지 등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갑시다. 자연장지, 개인 묘지는 신고로서 가능하다. 자연장지는 자세히 보시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시점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신고로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 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선거철 같은 거 되면 특히 지자체 선거, 지자체장이라든가 뭐 지방의 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 상대방 공격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맨날 이겁니다. 가족 묘지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고를 해요. 자, 선거하기 몇 달 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단 처벌이 되거나 뭐 일정한 경찰 조사를 받거나 등등 이런 사태가 터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 고발했던 쪽에서 요거 저 사람은 법도 위반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소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부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묘지를 설치할 때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산소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상 하나 이렇게 개인 묘지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개인 묘지라고 하는 것은 자, 기준점이 뭐라고요? 혼자 누워 있으면 어떻다? 그거 개인 묘지고요. 부부가 같이 공분 합장이 됐든 두 개가 됐든 간에 부부까지는 뭐가 된다? 개인 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된다? 이건 가족 묘지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뭐가 있다? 가족 묘지 해서 부부까지는 뭐가 된다고요? 개인 묘지. 근데 부부를 넘어서게 되면 뭐가 된다? 가족 묘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가족 묘지 신고 대상 보니까 개인 묘지를 설치 변경한 자, 그 설치 또는 변경한 후 30일 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설치는 알겠는데 변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셔서 옆에다 봉분을 하나 더 설치한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개인 묘지의 변경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안에 이렇게 분묘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묘지 얼마?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에 대응해서 가족 묘지, 종중 묘지 안에서는 얼마?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려운데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10제곱미터, 합장 얼마? 15제곱미터. 자, 요거 이제 양들이 구질구질하게 많으니까 세 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연 장지,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뭐가 된다?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가족 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 면적, 개인 묘지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족 묘지 안에 한 봉분이라고 하는 것은 1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요걸 구하실 때요, 이게 자주 나오는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가시면 독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좀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은 다 이해될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근데 시험장 가시면 더럽게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이 더럽게 헷갈리기 때문에 한 두세 개로 줄여서 이 파트에서는 요것만 딸랑 기억을 하고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나마 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셨고, 잠시 후에 또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